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에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위원장님. 이렇게 됐네요. 예, 자주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조 대표님은 늘 개근이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재명 정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내각 인선을 단행했는데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무조정실장까지 장관급 12명을 한꺼번에 지명을 한 상황이죠. 영상을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고노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예, 한 12명이었습니다. 자, 일단 첫 내각 인선 어떻게 보셨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조 대표님부터. 저는 실무형 인선이다. 조각이라고 보는데. 실무형 조각. 그리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봅니다. 아,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정치인이 많고 그다음에 이 학자보다는 기업인 출신이 그렇죠. LG 네이버 더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보훈 인사도 있고. 근데 부산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다든지 고향인 그 안동 출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그래서 아주 다목적적으로 균형 있게 실무자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딱 흠을 잡기가 좀 어려운 조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흠을 잡기 어려운 조각이다. 김근식 교수님은? 예, 저도 실용과 보훈 저도 두 단어를 생각했는데요. 우리 저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서 근데 보훈에서 눈에 띄는 건 저는 정동영 후보. 어떤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아니 본래 이재명 당시 성남시에서 돌아다니던 변호사 시절에 중앙당 중앙정치부들을 끌어들인 사람이 정동영이거든요. 그다음에 정통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치의 입문과 시작을 거기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훈도 아주 오래전 보훈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연세도 계시고 통일부장을 했던 분이시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굳이 정동영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한 거 보면 보훈의 색깔이 제일 강하게 저는 정동영 후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용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넣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것은 김용훈 노동부 장관하고 이제 송미령 장관 유임한 거죠. 근데 김용훈 장관은 이제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최초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가. 그래서 철도 기관사 출신. 그래서 이런 분을 임명했을 때 노동 측에서는 뭐 환호할지 모르지만 기업 측에서는 또 재계 쪽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뚫고 나갈지를 좀 봐야 되고 송미령 장관은 그 유임을 시킨다고 해도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야죠. 장관 몇 달 더 해서 뭐 할 겁니까? 아이고 참 그런 거 보면 좀 짠해요. 그런 건 좀 보기 안 좋아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그럼요. 장관이었고. 아니, 공무원들이야 입부해서 그 정년할 때까지 정권이 계속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정권에 맞게 최대한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니까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정무직이잖아요. 장관은.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하는 거고 대통령의 국정추락과 같이 하는 거지. 거기서 뭐 국무회의 때 일 잘한다고 이쁘게 봤다고 좀 더 하실래요? 그러니까 네,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체면이 있어야지. 이제 대통령 얘기는 국무회의에서 이제 보니
진정성 있게 토론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그걸 국무회의를 몇 번이나 했다고 한 2번 했던 거 같아요. 한 번 보면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을 유임시킨 진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예. 왜냐하면 이례적인 건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이럴 때는 양국관리법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닌가요? 양국관리법.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표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국관리법의 제일 중요한 조항이 그 살값이 많이 떨어질 때 의무 매입 제도 정부가.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요사이 조금 말을 바꾸는 것 같던데요. 조건부 의무 매입. 지난번 이걸 했을 의무 매입을 하되 조건부 의무 매입을 한다는 식으로. 윤석열한테 이거 거부권 행사하라고 요청했던 분이 총미령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또 심하게 또 비판도 했었어요. 맞아요. 송 장관을. 그랬던 사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 유임하라고 해도 저는 아무튼 정무직 그러니까 정치인이거나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의 최소한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할 때 그러니까 2024년 11월 27일에 이제 이 양국법 그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장관도 이제는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한다. 그분이 이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송민영 장관이 농망사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농촌을 망하게 하는 농업을 망하게 하는 사법이라고. 그렇게 했던 분이 그게 불과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장관의 직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과연 영혼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분이 유임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국방부 장관 우리 또 조 대표님도 관심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고 이제 국방위 활동 오래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국군 중에서 장교 중에서 실전에서 싸웠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자유당 시절 이승만 정부 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붕이라는 분이 국방장관을 했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고요. 마지막 국방장관은 장면 정부 시절인데 1961년에 현석호 장관이었어요. 이분 동생이 군 장교였는데 박정희, 김종필, 모의한 5.16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군 복무 경험을 가지고 장성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전략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학자적 풍모를 가진 사람이 이론이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장 하면서 상당히 두루두루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분이 보니까 현역병 출신인데. 방위. 아니, 방위병 아니고 아닙니까? 소총수로 근무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병으로 제대했더라고.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을 들어봤던. 그리고 아니, 지금 대통령이 군복무제가 아니니까 국방장관까지 군복무 안 했으면은 그게 될 텐데.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군이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군을 존중하는 자세, 군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군을 존중하는 자세로 가야 되고 거듭 여기서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을 말씀드린다면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를 한 20세기에 이스라엘 군대와 상벽을 이루는 위대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우선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규백 의원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서울에서 오선하신 분이에요. 맞네.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존재감 없이 오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엄청난 저는 능력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병 출신의 이제 민간인으로 이제 국방장관 최초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난 계엄을 보면서 우리 군이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지시에 군이 사실은 농락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군을 좀 다잡고 군을 좀 다시 본연의 역할로 되돌리기 위해서 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하겠다는 좀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보낸 것 같고요. 그 뭐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전북 분인데 제 매제와 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김문식 교수님과 방송한 이후에 처음으로 욕할 수 없다는. 아니, 그리고 안기백 의원이 예. 이리저리 평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나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호평이 많은 분들이라 많은 분이라 그래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할 때가 충분히 지났거든요. 사실은 여성이 할 때도 사실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지만 군령에 관한 거,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사 작전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군령에 관한 건 합참의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국방장관은 군령권이 없어요. 아하. 군정권만 있어요. 군정권은 뭐 인사만 하는 거거든요. 인사. 예. 그러니까 사실 인사는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군령에 관한 한은 이미 전문가들인 그 군 출신이 합참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방장관 이제는 문민시들 열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설득력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항상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대기업 출신 IT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이분들이 네이버 출신이고 지금 이제 새롭게 임명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백여원 후보도 LG AI 연구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후보도 네이버 전 대표이사. 또 국무조정실장에도 그 LG 출신을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현 정부가 AI 문제에 굉장히 좀 관심 많다. 이런 메시지 될 수 있기도 하고 기업가 출신들. 저는 기업인 출신들이 이런 분야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관료 임명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또 학자 임명보다도 더 좋고. 우리나라가 조선조 시대에 학자 과거시험 중심으로 정치를 해봤더니 문관들 결국 경제와 이 안보를 망쳤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군인들이 권력으로 뒷받침을 하니까 기업인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한국 역사를 만드는데 새로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대표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과학자는 대통령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정치력이 없거든요. 맞아요. 과학자는. 장영실도 왕이 뒷받침해줬네요.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과학기술을 더 높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업인 출신들이 이 고위직에 등용되는 걸 보고 상당히 반가웠고 상대적으로 이 교수 출신들 그렇죠. 또 이 탁상공론이라면 상당히 좀 지나친 말이지만은 하여튼 논리와 관념이 앞서는 사람이 최근에 이 인선에서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교수 출신들 안 뽑는 게 좋아요. 김근식 교수님 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교수 출신이 그 정치 활동이나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나 훈련 없이 그냥 캠프에 줄 서가지고 발탁돼서 하루아치 하면 장관하고 이러면서 사실 많이 망하는 거거든요. 조직이 안 돌아가죠. 제가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저는 교수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내 힘으로 내가 정치력을 갖고 내가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국도 대표적인 경우지만 절대 입당하지 않습니다. 입당 안 해요. 입당하면 칼럼을 못 쓰거든 신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입당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계속 캠프를 바꾸죠. 줄서기만 바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교수 직군이 제일 장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지만. 그래서 그런 직군들과 차별화하려고 저는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정치적으로 나는 심판을 받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 두 분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걸로 잡고요.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내일도 이제 할 텐데 일단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저는 처음에 액수가 나왔을 때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금액이 명확해지고 나서 출판 기념회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는 그 또 다른 자금원이죠. 그러니까 그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내용들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언제 또 따로 언론에서 언급할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언론에 인터뷰는 여러 번 하셨잖아요. 언론에도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건 안 드렸건 출판기념회 2번과 조의 추기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네. 제가 예시를 하건 안 하건 다 그건 공개된 네. 것이었다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자 첫째 날 주진우 의원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장면을 함께 보셨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없는 청문회다, 자료 없는 깜깜이 청문회다, 뭐 증인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 규정을 다 따랐다. 그리고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등 각종 애경사 관련 부조는 통상적 관리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문식 위원장님부터. 오늘 그 모두의 이종배 인천위원장이 발언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 없이 하는 건 처음이다. 예. 19명인가 뭐 있었다고 그래요. 예.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황당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증인 참고인이 없으니까 그렇겠네.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져요. 후보자 본인도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리고 네. 여당 한 번 하면 여당은 막 김민석 후보자한테 찬양 일색으로 하고 야당은 이제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지겹더라고.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참고인이나 증인이 나와줘야 이게 재밌거든요. 긴장도 약간. 그럼요. 네. 근데 그거 없이 했다는 면에서 정말 이게 이재명 정부 초기 초대 국무총리로서 너무 좀 오만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지마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 주지마 청문회라는 말이 정확해요. 증인들 오지마 한 명도 안 불렀으니까 자료 주지마. 그다음에 묻지도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입틀막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다 좋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초대 총리 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시선도 있지만 예. 제가 김민석 후보자한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비판하는 저도 좀 괴롭습니다만 오늘이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후보자들은 청문회 시작할 때 자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 어떻게 자기가 그 국무위원이 되면 할 것인지를 오늘 김민석이 준비를 잘 해왔더라고요. 예. 뭐 어떤 국정을 어떻게 돕겠다. 저는 거기에서 온 국민이 보는 데서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제가 좀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해명을 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 정서나 감정으로 봤을 땐 정말 양해 차지 않을 거고 제가 정치 유랑 생활하는 강모라는 사람한테 스폰서를 받았고 위장 채무의 의혹도 있고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도 정말 현찰을 집에다 6억씩 쟁여놓고 내 현찰을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어렵나요? 나는 할 줄 알았어요. 김민석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면.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늘 하루 내내 너무 도도해. 아까도 화면 나온 거 보십시오. 너무 도도해. 저는 저렇게 하면 총리에서 이제 정치 인생 끝납니다. 김민석이 그래도 천하의 김민석인데 어렵게 정치에 복귀했으면 이 다음 또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치의 기본은 미래를 도모해서 더 큰 정치에 되려면 잘못한 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정말 저는 아쉽더라고. 조 대표님은? 저는 이틀간의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내일까지. 예, 예. 오늘 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말하는 태도가 문제인데 더구나 그 뭡니까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뭐 20몇 %라고 한 게 사실은 48%인데 막 그건 몰랐다 치더라도 국가 예산에 대해서 673조입니까? 그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그 중국에서 무슨 대학 논문을 쓸 때 탈북자를 뭐 도반자라 했다든가 뭐 도북자, 반도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컨대 반역자란 뜻이거든. 그게 북한 입장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잘못 썼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걸 또 뭐 그게 반역자란 뜻이 어디 사전에 있느냐고 자꾸 이렇게 묻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고 저는 이제 2000년대 초까지 이분을 만났고 만나신 적도 있으세요? 부산문화원
저 사건으로 이분은 부산 미국 문화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인데 그 점거 농성 사건에는 관여 안 했어요. 예. 그 뒤에 이제 배후 조종자 이래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게 1985년입니다. 예. 그 재판을 보면서 제가 아주 긴 글을 썼을 때의 그 아주 스마트한 김민석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흘러서 지금 딱 보는 김민석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가 너무 도도해. 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도 그 부분을 느꼈는데 아까 그 자료 화면만 봐도 그렇지만 목소리를 쫙 낮추면서 흐트러짐 없이 한마디 한마디 지지 않고 다 따박따박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반도자 도북자 그 청와대 이제 법학 석사 논문 제목인데 예. 이게 해명이 간단해요. 저도 편을 들어주자면 예. 논문을 영어로 쓴 거예요. 아. 영어로 썼는데 제목을 중국어로 단 거예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 제목을 중국어로 달면 우리도 일본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한국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똑같은 뜻을 가져도. 일본에서는 이란 관계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란 관계라고 씁니까?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라고 쓰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유학 갔을 일본 유학 갔을 때 일본어로 쓰려면 이란 관계라고 쓰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내가 영어로 논문을 썼는데 탈북자 이야기인데 중국어로 반도자란 도북자란 말을 쓰니까 그냥 얼쏘지 썼는데 여러분의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아까 말씀 이게 그런 뜻이라는 게 증거를 대보세요. 아 이게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란 반역자라는 뜻이라는 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이게 지금 아유 인생이 하루에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참 제 친한 사람 욕하는 게 죄송하긴 한데 예.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아니 일종의 지식은 항상 옳은 소리만 해야 돼. 항상 옳은 소리에서 내가 윤석열한테 쫓겨나고 그랬는데 뭐. 그래도 내일 이틀째는 조금 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좀 알아듣겠죠. 예. 정청래 의원도 아까 밖에 나가면서 보니까 나한테 서로 이야기했는데 예. 서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아니 제가 뭐 수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소를 당해라는 거예요. 예. 벌을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지. 예. 그것조차 못해요? 예. 김민석 후보자 어제 저희 방송 출연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도 아마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보라 가십시오. 우리 김근식 교수님의 조언도 충원도 잘 들으시기를. 자, 이번에 또 이제 더불어서 얘기 나온 게 정치인 출판 기념회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였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 대표님 이 제도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 출판 기념회. 대표님도 필요하다 얘기 많이 나오고. 이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 하는 이유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 정도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 정도 열어놔야 된다. 예. 김 교수님도 열어놔야죠. 열어놓기를. 이 정도는. 근데 이거 검은 돈이 수수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죠. 아, 그래요. 그런 면에서 지난 총선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정치개혁 1호 의제로 이걸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 말씀했던 우리 기억나요. 당이 다수당이 되면 출판 기념회는 금지하는 걸로 한다. 네. 몇 가지 더 있었거든요.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뭐 구속이 되면 구속 기간에는 뭐 그 세비를 반납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국회의원 특권 관련된 건데 저는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다 국민정서법, 국민감정법으로 봐야 됩니다. 예.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죠. 야 정치인이라고 어떻게 시덥지도 않은 책 하나 내면 수천 명이 모여서 봉투 들고 와가지고 경조사로 분류돼 갖고 그게 뭐 수억을 모았다. 네. 이렇게 해서 그게 허용되는 순간 저는 현역 정치인과 또 새로운 정치신 사이의 괴리도 커지고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다른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좋다 이거야. 출판 기념회 2번 해서 1억 5천 뭐 1억 받았다고 칩시다. 2억 5천 합쳐서 2억 5천인데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금을 할 수 당연히 있지만. 입금을 하죠. 왜냐하면 출판기념회라는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모았는데 뭐가 겁나요? 다량의 거액의 뭉칫돈 입금해도 아주 설명하면 되잖아요. 몇 월 며칠을 출판기념회 하지 않았느냐. 이때 들어온 돈이다. 근데 그걸 현금으로 다발로 쟁여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해 12월 전까지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재산신고 안 하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 당당하면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그 현금에 덜덜덜 떨면서 갖고 있습니까? 2억 5천을. 입금을 시켜야죠.
근데 입금한 계좌는 절대 내놓지 못하잖아요. 구린 겁니다. 구린 거야. 조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김민석 후보자 해명을 좀 들으신 결과. 저는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첫 총리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임명에 대해서. 임명은 고민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청문회를 거치면은 그 수준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내일까지 들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임명된 다음에 이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굉장히 그 강한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를 걸 거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앞에 진두지휘를 해야 될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커질 수 있다는 조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오늘의 태도를 봐서는 내일도 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쳐다보는 국민들은 좀 한숨을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냥 뇌피셜인데 어제 열 몇 명은 개각 인선을 발표했잖아요. 12명.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시그널이 김민석을 날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총리가 만약에 김민석 끝까지 옹이할 거면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하고 다음 주면 사실 표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임명해도 되거든요.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서. 근데 어제 했어요. 2주 제청을 형식적으로 받아서.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과도하게 표현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민석이 오늘 하는 걸 보고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자기가 봐도 김민석이 너무 태도가 불량하다. 너무 도도하고 오만하다 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싸늘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임명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카바를 못하니 저 사람을 날렸을 때 내가 훨씬 더 국민적 지지가 많을 거다. 저 같아도 이재명이 김민석을 날리잖아요. 박수 칠 겁니다. 이재명 지지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이거 첫 인사니까 내가 안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지지율 올라갈지 이재명이 싸늘하게 잘라내면서 김민석을 쳐내고 자기 지지도 올리는 게 나을지 이재명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켜보시죠. 자.